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은 나에게 부적을 주고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요즘 들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오한이 오고 심박이 빨라지고 호흡까지 가빠질 때가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다가 점점 잦아지는 기현상에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주변을 둘러보거나 내 나름대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국 몸이 허해진 탓이겠거니 하고 회사에서 돌아온 후 딸아이를 재우고 있는 와이프에게 내일부터 보양식 좀 준비해달라고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땀에 절어있는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딸아이를 마저 재우고 들어오겠다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안방 침대에 편히 누워 잠을 청했다. 삐리리 7시에 맞추어 놓은 알람에 깨어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씻고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뒤 주방으로 향했다. 간밤에 한 말을 새겨들었는지 앞치마를 맨 채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와이프가 전복죽을 내려놓으며 내게 다가왔다. 맛있게 드세요 여보.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뒤에서 껴안는 그녀.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이다. 전복죽 내음이 코를 타고 밀려들어온다. 아마도 나의 뇌가 그녀를 사랑스럽다고 느낀 탓일 것이다. 심박이 계속 빨라지고 있을 때 즈음 그녀는 껴안았던 팔을 다시 빼며 내 귀에 속삭였다. 전 회원이 가방 챙겨주러 갔다 올게요 여보. 출근길 조심하세요. 그녀의 발걸음이 딸아이 방으로 멀어져 가면서 내 심박수도 점차 안정되어 간다. 매일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한두 가지씩의 보양식을 먹은 지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규칙 없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심박수는 변함이 없다. 병원에 가보라는 회사 동료의 말에 이왕 갈 거 돈 아낄 생각 않고 큰 대학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밤에 편한 숙면 분위기를 연출하고 깊게 잠을 자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다시 며칠 후 병원도 보양식도 전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나는 더 잦아진 시시각각 올라가는 심박수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다시 병원에 들러봐도 검사 결과는 그대로였다.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비정상적인 심박에 회사에 연차를 내었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작두를 타시던 할머니를 생각해내고는 근처에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향했다. 도심지 가운데에 있는 전통한 옥촌 안에 위치한 무당집은 꽤나 그럴듯한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었다. 원래 이 시간대가 바쁜 시간대인지 한 명 한 명 빠져나오는 사람을 관찰하며 내 순서가 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오고 나는 드디어 명옥보살이라는 무당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안에는 꽤나 진기해 보이는 골동품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늙은 노파무당이 자리 잡고 앉자 꽤나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사는 생략한 채 대뜸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 노파의 물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렇단 말이지. 최근에 영매와 접촉한 일이 있었나 보구먼. 이어진 무당의 설명에 따르면 내 심박수가 평소와 달리 빨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내 근처에 귀신이나 귀신 들린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였다. 심박수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면 그건 근처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있단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있는 장소에 가거나 귀신이 내 근처로 오면 심박수가 빨라진다는 소린가. 무당은 귀신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고 자꾸 들러붙는다고 한다. 내가 최근 들어 귀신을 미약하게나마 감지하는 바람에 그것에 흥미를 느낀 귀신들이 갈수록 늘어난 탓이라고 한다. 늙은 무당은 내가 보는 앞에서 부적을 휘갈겨 쓰더니 그것을 접은 뒤 지갑에 넣어두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손에 쥐어준 다음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무언가에 쫓기듯 나를 돌려보냈다. 무당집에 들른 후 집으로 돌아와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 집에 온통 불이 꺼져 있었다. 심박수는 그대로다. 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8시다. 와이프 핸드폰에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이 꺼져 있다. 딸아이 방에도 불이 꺼져 있다. 같이 어디라도 갔겠거니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따라 마시며 밤새 자유를 만끽했다. 연차가 끝났지만 혜원이와 와이프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연락도 없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 나는 회사에 다시 기별을 넣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접수하고 친가를 비롯해 외가, 이웃사촌에 자주 가는 미용실, 심지어 근처 사우나까지 여기저기에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딸아이와 와이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독한 양주를 들이부었다. 짜증난다.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 거리던 심박수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이래선 아무 의미가 없다. 내겐 지금 와이프와 딸아이가 전부다. 나는 풀린 눈으로 지갑을 응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에 고이 접힌 부적을 꺼내 들었다. 이것만 없애면 와이프와 딸아이는 다시 돌아오겠지. 라이터를 꺼내 부적을 태운 뒤 식탁 위에 엎어져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도마 위에서 분 뒤 뭔가를 써는 칼소리에 잠이 깨었다. 숙취에 머리는 띵하고 부스스한 상태로 눈을 떴다. 일어났어요. 해장국 준비 중이니깐 거기 꿀물 마시고 계세요. 무슨 집에서 술을 그렇게 마셨담. 난 일어나자마자 어딜 그렇게 연락도 없이 돌아다녔냐고 정색하며 다그쳤지만 아내는 어리둥절한 눈치다. 오히려 어제는 자신이 저녁에 삼계탕을 구워주지 않았느냐고 또박또박 대꾸해온다.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보니 오늘은 17일 정확히 5일 전 아내가 삼계탕을 해주던 그때다. 나는 참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간밤에 꿈자리가 고약했었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요리를 하는 아내를 뒤에서 껴안았다. 심박수는 그대로였다. 심박수가 이상하게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아무 이상 없다. 회사에서도 문제없이 업무를 소화하며 더 쾌활해졌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고쳐졌다. 꿈에서 노파무당이 준 부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머릿속에 꿈에서 한옥님 가장자리에 위치한 명옥보살당이라는 무당집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인사발령이 나고 내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를 간단히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문득 택시 기사에게 도심의 한옥림으로 가달라고 주문을 한 뒤에 내려서 꿈에서 찾아갔던 기억을 되짚어 무당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홀린 듯이 무당의 집에 들어서자 마치 홍등가의 빛처럼 밝은 주황색 조명이 명옥보살의 안쪽 방에서 새어나왔다. 꿈에서 봤던 풍경이랑 많은 부분 일치한다. 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황빛이 새어나오는 방으로 흔들흔들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마침내 문에 다다라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밖에서 문을 열자 예의 그 기괴한 분위기의 풍경이 술에 취한 내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오이 무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시오?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는 노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술 기운 탓인지 무당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늙은 노파 주제의 눈은 있는 대로 크게 뜨고 있고 목은 기괴하게 꺾여 있고 기이할 정도로 쩍하고 벌려진 노파의 입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심박수 빨라진 게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면 그건 근처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있단 소리지. 술 기운이 확 깬다. 섬뜩한 무당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뛴다. 호흡이 가빠진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당의 눈이 기괴하게 커지며 목이 점점 돌아가는 게 보인다. 다가오는 무당의 기괴한 모습이 심장을 멈춘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진실. 아버지가 자살하셨다. 이유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모르던 것이었다. 엄청난 금액의 빚. 하지만 우리 집은 빚을 지고 살 만큼 가난하지 않다. 그 빚은 왜, 어째서 누구를 위해서 빌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호인이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고액의 빚을 떠맡았다는 것뿐. 그 사람에게 위협이라도 당한 것일까?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택하신 것일까? 보험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셨을까? 나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뿐이었다. 유서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지.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껴안고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게 남은 가족이라곤 누나와 친조 부모님 뿐이다. 조부모님은 쇼크를 받으신 탓인지 그전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누나는 계속 울기만 한다. 나 역시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부터 그저 우두커니 정신을 놓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 어쩌서해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을 안 후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도 억지로 밝게 행동해왔다. 하지만 그런 나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저렇게 드레일 수밖에 없었다. 화장하기 한참 전부터 아버지 영정 곁에는 꽃이나 곡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 많은 숫자로 보아 아버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사랑받고 있었는지가 전해진다.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근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생각을 담아 아버지에게 남긴 물건들이다. 그러나 다음날 영정 곁의 물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우선 모든 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꽃 자체는 시들지 않았지만 줄기 방향이 일정하게 구부러지고 모두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꽃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고 꽃잎도 여기저기 날아가 있었다. 다쳐놓은 과일도 어느새 모두 물러 있었다. 양주는 잠시 눈을 돌리면 금세 꺼져버리고 향은 불을 붙이자마자 꺼져버린다. 아버지의 영정도 제대로 세워놨건만 금세 쓰러져 버린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사죄하고 싶으신 걸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 진실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술집의 귀신. 편의상 반말로 좀 적을게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 그대로 적겠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긴데 내가 외박을 나가게 됐거든. 내 마투임이랑 같이 나가게 됐어. 멀리는 못 가니까 그 주위에 귀신이 나온다는 뭐 술집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들었거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귀신은 안 보이는데 이야 장사는 겁나 잘 되는 거야. 와 소문 때문에 그런지 장사 더럽게 잘 되네. 진짜 그렇지 성훈아. 얘 자리는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자리 있나요? 구석 자리면 좋은데. 저기 구석에 한 자리가 있긴 한데 저 자리는 사용하지 않는 자리라. 어딘데요 자리가? 저기요.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 근데 그 자리에 분명히 여자가 앉아 있었어. 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넋이 나가버렸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쪽으로 갔지. 내 후임도 따라오더라고. 후임한테 물어봤어. 야, 저 여자 존나 이쁘지 않냐? 어디 여자 말입니까? 저기 구석에 새끼야 봐봐 저기. 난 후임한테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르쳐 줬는데 후임이 뭐라는지 아냐?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아 병신아 저기 유리창가 옆에 제일 구석 자리에. 그때 주인이 나한테 그러더라. 손님 그래서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나온다는 귀신이 저쪽 테이블이에요. 난 항상 봐오던 귀신이라 놀랍지가 않았어. 아 그래요? 저기 제가 저 귀신 보내면 술 공짜로 주실래요?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일단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뒤돈 순간 내 얼굴 앞에서 그 여자가 일그러진 얼굴로 웃고 있었어. 존나 무서웠어. 아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네 번째 이야기, 소녀가 자신의 손을 만져본다. 끔찍하다.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이내 밝아졌다. 눈이 뜨였다. 한 소녀는 눈을 뜬 채 가만히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 팔을 내어준 채 옆에서 잠이 들어있는 남자에게 눈을 돌려본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 그 남자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 손목을 들어 시계를 쳐다보니 이제 새벽 6시였다. 소녀는 자신의 가슴에 올라와 있던 남자의 한쪽 팔을 반대쪽으로 밀어냈다. 남자는 끙거리며 뒤척였다. 소녀가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봤다. 자신의 친구들이 어제 해수욕장에서 만난 남자들과 짝을 맞춰 누워 있었다. 아직도 다들 잠을 자고 있다. 소녀는 다시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남자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다가 다시 입을 연다. 너. 여전히 잠들어 있다. 등을 돌리며 다시 자리에 눕는다. 자신이 뱉던 팔을 팽개치듯 남자에게로 던진다. 베개를 끌어와 머리를 이고 다심 잠을 청한다. 2시간이 지나 하나 둘씩 일어난다. 소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씻고 준비를 한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한마디씩 말을 건넨다. 그러고 보니 너네 몇 살인지도 모르고 놀았네. 몇 살이야? 우린 셋 다 21.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하게? 성깔 있는 소녀의 한 친구가 말한다. 어제 재밌게 놀았으면 된 거 아니야? 다른 소녀의 친구가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며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 아니 뭐 그냥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남자는 옆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만지작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우린 전부 다 20. 소녀가 말을 꺼냈다.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입을 닫았다. 더 말을 걸고 싶은데 어제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자애들을 엎어보고 싶어서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그새 소녀와 친구들은 준비를 끝냈다. 셋이 나가려고 하자 한 덩치 있는 남자애가 소녀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같이 놀다가 가자. 돈은 충분히 있어. 소녀가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구두를 신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아 미친년이 어제 그렇게 얻어 처먹었으면 한번 벌려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양심도 없는 년. 소녀의 친구가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말을 꺼냈다. 웃기고 있는 너한테 줄 생각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우리랑 놀 수 있던 것도 영광이라 생각해야지. 너네 주제에 우리가 가당키나 하겠니? 하고 싶으면 역 근처 모텔로 가든가 아니면 네 왼손이랑 놀든가. 뭐 그래도 어제는 잘 먹었다. 안녕. 불그락푸르락해진 소녀에게 팔을 베었던 남자가 소리쳤다. 뭐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야 어제 우리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소녀의 다른 친구가 반박했다. 어차피 너네도 우리랑 놀고 싶어서 그렇게 쓴 거 아냐? 그렇게 놀아줬으면 됐지. 또 뭔데? 이년들이. 그 남자가 손을 번쩍 치켜들며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다시 손을 내렸다. 해픈년대. 소녀가 그 남자를 다시 쳐다보다가 얘기를 꺼냈다. 너, 뭐, 나. 황당해진 남자가 어이없이 소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소녀와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소녀의 한 친구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을 누른다. 친구들이 다 탑승하자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소녀에게 눈을 향하며 물었다. 또 껐니? 이번엔 쟤야? 응. 소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에이쇼, 어쩌다 너도 그런 꿈만 꾸니? 친구가 걱정스럽다는 듯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럼 쟤 오늘 죽겠네. 곧 죽을 거야. 소녀들은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에게 기차역으로 향해달라고 했다.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며 웹서핑이라든지 남자애들과 채팅을 시작했다. 택시 안은 고요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소녀들은 짐을 챙기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알아보았다. 10분 뒤 KTX가 있다. 소녀들은 기차표를 끊고 KTX 안 좌석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못 잔 잠을 다시 청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렇지 않고 창밖 풍경만을 보고 있었다. 긴 생머리에 하늘하늘한 원피스. 보통 남자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소녀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그녀는 우울한 표정이 있었고 창백해 보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예지몽을 꾼다. 그것도 사람이 죽는 예지몽만 꾼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 소녀는 핸드백을 열어 수첩을 찾았다. 예지몽을 꿀 때마다 기록하던 수첩이다. 없다. 모텔에 놔두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 녀석들이 받겠지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굳이 친구들을 깨워 이 사실을 전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꿈 내용만이 가득하니 녀석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 수첩엔 소녀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있던 게 떠오른다.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르는 번호로 그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받아본다. 너 인연.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 감히 우릴 엿먹여? 너지? 그래, 나란 이 옆에 자고 있던 새끼다. 왜 나한테 이런 욕 처먹으니까 열받냐? 어디 말 좀 해봐. 전화가 끊겼다. 소녀가 이번에 꾼 예지몽도 적중했을 것임이 틀림없었다. 소녀는 전화기를 바라보다 살며시 잠에 빠져든다. 하루가 지났다. 소녀와 소녀 친구들은 각기 집에 들어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소녀도 원룸의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는다. 들었어? 얘 죽은 거 뉴스에 나오네. 그 녀석이 죽었단다. 뉴스를 보기도 싫다. 아마 어제 전화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죽었대?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 꿈도 그랬어? 응. 실은 소녀가 꾼 꿈은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는 죽음을 꿈에서 목격했다. 처음으로 꿈과의 내용이 달랐다. 소녀는 이 능력이 너무나도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교회에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았다. 소용이 없어 절에도 가봤으며 심지어는 용하다는 무당까지 찾아가 보았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으라는 소리뿐이다. 이 능력으로 상처를 받기 싫어 감정을 잃은 소녀였다. 그런데 꿈이 틀렸다.
이 저주받은 능력을 없앨 수 있는 조그마한 실마리가 나타났다. 소녀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서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세상이 하얗다. 보이지 않는다. 아, 꿈이구나. 소녀는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꿈속에서 각성을 하였다. 자각몽이다. 꿈속의 세계에서 한 명의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 자신이다. 무표정인 그녀는 그대로 털썩 쓰러진다. 다가가서 보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죽어있다. 소녀는 깜짝 놀랐겠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시계를 보니 잠든 지 어느새 5시간이 지나 있었다. 전화기에는 친구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다. 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서 물을 따랐다. 한 잔 마시고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는 꿈속에서 보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였다. 무표정 역시 변함없었다. 너. 소녀와 친구들은 이번엔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기로 했다. 소녀는 활발히 웃으며 조잘조잘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갑자기 달라진 소녀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 능력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못 해본 것 다 해보고 싶다고 한다. 친구들은 소녀가 다른 사람 같았으나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너무 좋았다.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하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친구들이 화장실로 갔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는다. 소녀가 자신의 손을 만져본다. 턱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며 머리를 빗어본다. 또다시 만족스러운 듯 창가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웃기 시작한다. 한참을 웃다가 눈물이 흘러나온다. 5번째 이야기, 시간여행자.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가늠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요컨대 네스호이넷이라든가 UFO라던가 귀신이라던가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봤다고는 하지만 너무 적어 믿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실제한다면 바로 내가 그 경우다. 나는 바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남자다. 인터넷에 보면 시간여행자들이 시간을 거스르고 갔다가 사진에 찍힌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 거짓이거나 합성이라고 하지만 모두 시간여행자가 확실하다. 내가 언제부터 이 능력을 알게 되었냐면 2년 전 우리 집 집사가 죽었을 때다. 나는 지역유지의 손자다. 우리 아버지는 커다란 병원을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었고 집에서 집사를 부릴 정도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갑부였다. 우리 집은 남들이 보면 감탄할 정도로 매우 큰 저택이었다. 아버지는 도시에 사는 게 지겨워 교외에 평원을 하나 사들이셨고 그곳에 100세개 커다란 저택을 지어서 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의 집사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굴렀는데 그대로 1층까지 굴렀다. 덕분에 몸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당시 목격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급한 마음의 시간을 1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믿기지 않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집사는 3층의 계단에서 막 내려오던 참이었고 나는 옆에서 집사를 붙들고 못 내려가게 막았다. 그렇게 집사를 살려내자 집사는 이상하게도 무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연히 내가 왜 잡았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집사 당신은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집사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 마지막으로 집사를 떠나보내는 길에 나의 신비한 능력으로 처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집사를 내가 직접 마당까지 배웅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으로 로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남들이 소원하던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고.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궁핍하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나는 돈이 넘쳐났다. 우리 아버지가 매우 커다란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었고 우리 집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커다란 저택이었다.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하였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친구도 매우 많아서 나날이 저택으로 놀러 오는 친구가 수십 명이었다. 다들 나에게 어떻게 연주를 이어보려 하는 속물들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배기로 친한 친구가 없다. 아니, 다들 나의 아래 것들이었다. 나는 여자에게도 관심이 없다. 집에서 일하는 젊은 식모들도 많았고 내 담당으로 배치된 주치의와 간호사, 변호사들도 전부 여성이었다.
모두들 하나같이 미인이었다. 그 중에는 유간호사라는 탤런트를 닮은 나와 동갑인 간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에게 무척 싹싹하게 잘 대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화감이 들어 나를 어렵게 대하지만 이 여자는 아니었다. 덕분에 나도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짓이 하도 고와서 손을 잡아주었는데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더니 나에게 미소로 일관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재벌의 손자, 앞으로는 이 저택과 병원을 물려받을 위인이다. 저런 여자와 맺어지면 아버지가 매우 혼내실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유간호사에게 호감을 비추는 것을 아버지가 눈치채셨다. 평소 과일이니 음료수니 하는 것들을 몇 번씩 주었는데 다른 식모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크게 혼쭐이 났다.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너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해둔 약혼자가 있으니 그녀와 만나라고. 나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야만 했다. 그 정도의 일이라면 나 혼자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유간호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려고 그녀가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럴 수가. 그녀가 목을 매달고 자살한 것이었다. 아마도 아버지와의 얘기를 듣고 나의 행동을 눈치채 자살한 듯하다. 나는 무척 놀랐으나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능력에 감사함을 느꼈다. 축복받은 능력이다. 20분 전으로 되돌렸다. 아니다. 그때도 이미 목을 메고 있었다. 40분 전으로 되돌렸다. 지금도 아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 시간인 1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렸다. 다행이다. 이제 막 목을 매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밧줄을 빼앗았고 그녀를 타일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저택을 영원히 떠났다. 사건 개요. 사건 발생 2009년 4월 11일 토요일. 사건 내용. 행방불명 H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씨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됨. 평소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성실한 행동으로 병원에서 인정받은 인물임. 환자들과도 매우 친했으며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음. 사건 처리 미결. 사건 개요. 사건 발생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사건 내용. 살해 및 시체 훼손 2년 2개월 전부터 H정신병원에 들어온 과대망상증 M씨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Y씨를 밧줄로 목을 졸라매어 살해한 뒤 시체를 방치. 그리고 시체의 목을 조이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Y씨의 사체를 붙들고 10여 분간 사체와 대화를 하던 M씨를 청소부 K씨가 발견, 신고. 약 2년 전 행방불명된 O씨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를 시작함. 6번째 이야기. 지방령. 교외에 있는 2차선의 국도. 한 번쯤 바캉스를 갈 요령으로 집을 나서다 보면 꼭 지나치게 되는 도로. 이 2차선 아스팔트의 도로는 횡했다. 차도 많이 다니질 않는다. 인적조차 드물고 주변에는 산과 들뿐이었다. 이런 곳이라면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는 표지판. 사망사고 다발지역 그 표지판이 보이기도 전부터 도로에는 희미한 혈흔이 시작되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의심쩍다. 어째서 이렇게 한적하고 심한 커브길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수상한 게 있긴 하다. 표지판이 세워진 기둥 근처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벙커가 은폐되어 있다.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군대 제대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군. 나는 후방의 한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었다. 부대 특성상 이런 벙커는 교육받을 때 말고는 실제로 본 게 처음이다. 나는 차를 갓길에 주차를 시키고 내렸다. 그리고 그 벙커로 다가가 보았다. 한국 전쟁 때 사용했던 벙커로 보인다. 생각보다 은폐 엄폐가 매우 잘 되어 있었다. 속이 너무나 궁금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처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군부대가 훈련 목적으로 이용한 것 같았다. 전투 식량 껍데기와 무전기용 건전지, 전투화 발자국 등이 벙커 내부에 만연했다. 담배꽁초도 수북했다. 요새 애들 군기가 빠져서 어디서 훈련 중에 담배를 피우는지. 도로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간다.
여기에 차를 댄 후 10분 만에 처음으로 지나간 차다. 정말 차가 안 다니긴 안 다니는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의문이 들었다. 이런 곳이 왜 사망사고 다발 지역인지. 귀신 때문인가? 나는 원래 귀신을 믿었고 평소에도 이런 미스터리류의 인터넷 게시물을 자주 읽곤 한다. 틀림없이 이 도로에는 귀신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지방령. 그럼 나는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생각을 하고 폭발적인 반응도 상상해본다. 나의 경험담과 사진이 인터넷 기사로 실릴 것이다. 조금은 우쭐해진다. 나는 주머니에 있는 나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니다. 다시 주머니 넣었다. 생각해보니 내 승용차 뒷좌석에 DSLR 카메라가 있었다. 깜박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가지러 벙커로 나오려는 순간 차가 한 대 지나간다. 사고다. 사고가 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시 벙커 쪽으로 들어와 창을 통해 밖을 보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두리번 거렸다. 나의 주차된 자동차를 힐끗 보고 자동차의 주인을 찾아보는 듯 했다.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필시 뺑소니를 칠 생각이 틀림없었다. 나는 사고를 낸 차량의 번호를 외우기 시작했다. 검은색 SM5, 51거 29XX, 51거 29XX, 51거 29XX. 또다시 상상의 나래에 빠졌다. 피해자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 것이고 나는 그 현상금을 타갈 것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지? 그런데 뭔가 수상했다.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검은색 승용차의 앞 범퍼에는 분명히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혈흔은 없고 피해자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운전자는 공포에 떠는 듯 눈을 크게 뜨며 황급히 차에 탑승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다. 나도 굳어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 나다. 겁을 집어먹고 벙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나의 차에 올라탔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몸을 돌려 뒷좌석에 있던 카메라를 집으려 했다. 팔이 닿지 않는다. 엉덩이를 들어 간신히 잡았다. 전원을 켜보았다. 문제없다. 배터리도 충분하다. 메모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벙커 쪽에 사진을 찍어 보았다. 잘 나온다. 다행이다. 다시 차량에 내려 아까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있었던 자리에 카메라로 찍어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량 번호를 되뇌어본다. 사망사고 다발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찍는다. 주차된 나의 차도 찍어본다. 조심스럽게 벙커 밖에서 창문으로 안의 사진을 찍어본다. 겁이 나서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다. 몇 장의 사진을 더 찍고 나서 차에 올라탔다. 사진을 한 장 넘겨본다. 찍혔다. 드디어 찍혔다. 벙커 너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의 남성의 얼굴이 포착되었다. 사진을 보고 나서 그곳을 다시 가보고 싶었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시동을 걸고 앞으로 조금 가보았다. 사진에 나오는 장소가 나타난다. 헉. 눈이 마주쳤다. 괴성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온다. 으아. 나도 모르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RPM만 올라가지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고 급히 기어를 중립해서 뒤로 옮겼다. 근데 이미 늦었다. 저 귀신이 내 차량 앞범퍼까지 왔다. 에라 모르겠다. 차를 출발시켰다. 귀신을 치었다. 쿵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튕겨져 나갔다. 무시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경찰서로 향했다. 귀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예전 한 아이돌이 낸 교통사고가 생각났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진 피해자를 한 번 더 처로받아 사망시킨 사건이었다. 나도 그와 비슷한 부류인가. 일단 도망쳤다. 목격자가 없었거든. 그렇게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나가던 경찰차나 방범을 돌던 의경이나 경찰서를 보는 순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인생을 종치긴 싫었다. 더불어 나보다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지 않던가. 그래, 그렇지. 번뜩하고 떠올랐다. 그 운전자는 피해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망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 신고하기로 했다. 당황스럽다. 혼란스럽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분명히 찍혀있다. 사람이다. 직접 얼굴도 보았다. 내가 직접 치웠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아무런 흔적도 없다.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보이지 않는단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어 죽였다. 사진에 찍혀있던 사람이었다.